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중동 세계사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자,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이제 현대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또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정말 뜨겁게 싸웠죠. 그래서 열전, 뜨거운 열전, 아주 막 불꽃 튀기면서 막 뜨거운 열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나느냐? 아니에요. 또 다른 전쟁. 이제 막 불꽃이 튀는 막 그런 어떤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불꽃은 없지만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 바로 냉전. 1차, 2차 세계대전이 열전이라면 그 다음은 냉전이 되는 겁니다. 자, 냉전체제 형성과 완화죠. 자, 내용을 볼게요. 2차 세계대전 중 소련이 장악하였던 동유럽에서 공산정권 수립되고요. 서유럽에서 공산당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냉전체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소련과 미국. 이렇게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 팀 붙어라, 미국 팀 붙어라. 소련 팀은 지금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거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거고 미국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경제 시스템이 다른 나라들끼리 지금 나뉘어서 붙고 있는 것을 우리는 냉전 체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계기는 뭐냐면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닉슨 덕트린이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트루먼 덕트린이 발표가 됩니다. 이 독트린 여러분들, 내가 지금 방금 닉슨도 얘기했는데 트루먼 독트린과 닉슨 독트린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트루먼 독트린은 뭐냐면 냉전의 시작이야. 닉슨 독트린은 냉전의 완화야. 같은 냉전과 관련되어 있지만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닉슨 독트린은 냉전의 완화를 알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구분하지 마세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중심이 된, 그래서 평등 사회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본, 그죠? 그 자본의 어떤 그 생산의 어떤 그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 사회의 어떤 효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 지금 우리의 사회에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죠. 그죠? 자, 그렇게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모습들. 요거 제가 그림 그려드렸죠. 자, 자본주의 진영에는요, 미국이 주도하고요. 트루먼 독트린, 냉전의 시작. 이 트루먼 독트린은 뭘 얘기했냐면 바로 당시에 그 그리스에서 이 공산당과 이 공산주의와 이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그리스 자본주의 진영 도와주겠다. 공산주의 축출하겠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공산주의 대부, 소련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야? 이렇게 하면서 소련 팀, 미국 팀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셜 계획. 바로 서유럽 경제 원조. 마셜 계획은 뭐냐면 미국 측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냐면 아까 봤지만 여러분들 이 소련 중심의 유럽 쪽이 막 지금 공산주의 쪽으로 쭉 확산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서유럽 쪽의 경제 원조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래야 자본주의의 벨트가 형성될 수 있잖아요. 자본주의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그 축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셜 계획이 바로 그거예요. 마셜 계획. 사람 이름이에요. 예. 미국 관리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서유럽 쪽에 지원하겠다. 경제원조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이 마셜 계획.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마셜 계획. 그 다음이 군사적으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걸 바로 나토라 그래요. 나토. 그러니까 미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본주의 세상을 지켜낼 수 있는 군사력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토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마셜 계획. 경제적으로는 도와줄 거고 군사적으로는 지켜줄게. 이게 미국이 선언한 거예요.
더 이상 공산주의 확대를 막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마셜 계획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였습니다. 자, 이러자 자본주의 진영이 이렇게 미국 주도 나오니까 소련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 공산주의 진영은요, 소련이 주도를 하고요. 소련이 주도하고요. 바로 커민포럼, 공산당 정보국을 창설하고, 그리고 코메콘, 동유럽 경제 상호 원조 회의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바로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결성하죠. 자, 이게 어떻게 시원하면 나오는 거냐면, 자, 아까 여러분들 미국 주도의 경제 지원이 뭐였어요? 마셜 계획이었죠. 그죠? 그다음에 미국 주도의 군사, 이게 바로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북대서양 조약 기구였죠. 북대서양 조약 기구. 자, 이거에 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시험에 나와요. 바르샤바는 이제 폴란드에 있는 건데요.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 바르샤바에 모여가지고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하나의 어떤 군사력을 지금 소련이 지원을 받겠다, 소련이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입니다. 하지만 미국 중심에서는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있죠. 마셜 계획이 있다면 코메콘이 있고. 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요거는 미국 중심의 어떤 자본주의 진영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셜 계획과 코메콘. 코메콘과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소련 주도의 공산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셜 계획과 북대서양 조약은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진영이고요. 코메콘과 바르샤바 조약 기구는 바로 소련 주도의 사회주의 진영이다라는 거. 요 사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냉전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르렁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냉전 체계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보세요. 냉전 진영 간의 대립으로 세계 여러 지역의 전쟁으로 또 이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중국 한번 볼게요.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 간의 내전이 발생해요. 내전이 발생합니다. 이 농민들은요, 토지 재분배를 주장한 공산당을 지지하죠. 결국은 공산당이 승리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왜 그 1차 국공합작 배우셨죠? 자, 그 1차 국공합작에서 지금 순원이 주도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장제스가 공산당 축출하면서 마오쩌둥이 대장정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차 국공합작이 됩니다. 시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시안 사건은 뭐냐면 장제스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 그 군벌에 의해서 야, 지금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어디 공산당하고 싸우겠어?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너 사로잡혔어. 너 죽을 수 있어. 빨리 공산당하고 손 잡을 거야, 안 잡을 거야? 일본하고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2차 국공합작이 체결이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공산당, 일본 축출된 이후에 이제 공산당과 바로 국민당이 붙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드디어 공산당이 승리하는 겁니다. 예, 중국에서 공산당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장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공산당은 굉장히 많은 신임을 이 중국 민중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힘이 되어서 결국 전면전에서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지금의 중국이에요. 네, 지금의 중국이에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농촌의 집단화 산업의 국유화 추진되었고 국민당은 결국 타이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 장제스의 국민당은 지금 미국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겠죠. 그리고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소련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겠죠. 냉전 체제가 형성된 상태 속에서 지금 이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붙은 거잖아요. 붙으니까 결국 이게 크게 주변국들이 되는 이 냉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그 위기 상황을 지금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건 이걸 계기로 해서 지금의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그리고 지금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결국 타이완으로 쫓겨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광복 이후 이 냉전의 영향으로 이 38도선 경계로 분단되잖아요. 이게 북쪽에는 소련, 남쪽에는 미군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자,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했죠.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남한을 지원했고 중국이 또 소련이 북한을 지원하면서 국제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더라. 정말 보이지 않게 냉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 주변 각국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 공산당과 국민당이 붙고 있죠. 지금 우리도 지금 북한과 남한이 붙고 있죠. 다 공산당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세력이 지금 붙고 있는 거잖아요. 그 출발점은 바로 이 냉전이라고 하는, 저 소련과 미국이라고 하는 이 진영이 축이 되면서 그런 전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베트남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지원을 받은 바로 남베트남과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베트남이 대립되었고 결국 베트남 전쟁은 발발했고 미군의 철수로 북베트남이 베트남을 결국은 통일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지금의 바로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중국에서는 소련 쪽이 사회주의 쪽이 승리한 것이고 그다음 베트남에서도 사회주의 쪽이 승리한 것이고 그죠? 한반도에서는 무승부, 휴전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냉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네요. 자, 독일 볼까요? 전쟁 이후 동독과 서독으로 분할 점령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1948년도에 이 베를린을 봉쇄해버리죠. 동독과 서독 사이에 베를린 장벽이 설치가 또 1961년 됩니다. 이거 위태위태한 거예요. 여기 지금 동독 같은 경우에는 이쪽 사회주의 진영 소련이 지원하고 있고 이 서독 같은 경우에는 또 자본주의자 미국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점령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아주 위태위태하죠. 예, 베를린이 딱 봉쇄시켜 놓은 어떤 그런 모습들, 예, 소련이 쫙 봉쇄하니까 그 위에 이제 미군이 그냥 군수물자, 배구물자 막 떨어뜨리면서 버틸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하여튼 이런 독일도 정말 위태위태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쿠바, 소련이요. 이 쿠바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아래쪽에 있는 섬과 같은 나라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설치를 한다. 야, 지금 미국이 지금 있는데 바로 그 앞에다 미사일 기지 설치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미국과 소련이 대립되었고 쿠바 위기, 1962년 쿠바 위기. 하여튼 이 1947년 이후 트루만 독트린 이후에 이제 닉슨 독트린이 1960년 후반 나오거든요. 그 한 20년 동안, 약 한 20년 동안 그 냉전이라고 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들이 정말 주변국들의 어떤 위기 상황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인도 볼게요. 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승전국들이 식민지를 계속 유지하잖아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독립을 해요. 종교적 대립으로 인해서 힌두교 국가였던 인도는 원래 힌두교 국가니까. 그리고 이슬람 국가였던 파키스탄.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과 이쪽이 동파키스탄, 이쪽이 서파키스탄, 이쪽이 동파키스탄, 동쪽, 서쪽. 여기 파키스탄이, 여기는 이슬람, 여기는 힌두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을 믿는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이 독립을 한 거죠. 인종, 종교 등의 차이로 이 동파키스탄이 바로 방글라데시 여기죠. 이 동파키스탄 여기 서구의 동이라 했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방글라데시로 분리가 될 겁니다. 이런 어떤 지금의 어떤 인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의 어떤 모습들이 거의 다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론 불교 국가였고요. 영국 자치령에서 독립한 후에는 스리랑카로 또 국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인도 주변 국가에 정말 힌두교도 있죠, 이슬람교도 있죠, 그리고 불교도 있죠. 불교는 실론으로, 그리고 이슬람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그리고 힌두는 그냥 인도로 이런 식으로 지금 분리되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그 영역으로 지금 분리되고 있는 모습. 인도는 그렇게 분리가 되었네요. 그죠? 인도의 어떤 그 다국적 종교, 그 믿는 사람들끼리 어떤 그 영역으로 지금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이슬람 쪽으로, 그리고 실론 같은 경우 불교 쪽으로, 그리고 원래 인도는 힌두 쪽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겁니다. 자, 베트남. 자, 일본을 몰아내고요.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을 합니다. 네, 아까 여러분들 그 냉전 속에서 있었던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의 모습이에요, 지금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제네바 회담에서 독립을 인정받고 있더라. 이게 이제 베트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이제 미국하고 또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 필리핀은요. 미국으로부터 독립 후 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딜까요? 네덜란드. 이거 뭐 예전에 있었던 어떤 식민지 국가들이잖아요. 그죠? 네덜란드와의 전쟁에 승리해서 또 독립을 하는 모습들. 다 지금 독립하고 있죠.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프랑스. 왜냐면 인도차이나 이쪽 지역은 또 이 프랑스가 또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나라들이 이제 또 지금 독립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미얀마, 말레이시아는요. 바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있더라. 다 이전에 이 영국이나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지역으로부터 지금 독립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서아시아는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오만, 아랍에미리트 등이 따르르륵 지금 독립을 하고 있습니다. 남예멘은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고요. 북예멘과 통합해서 예멘 공화국을 1990년도에 지금 수립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이 또 이제 문제. 이게 지금도 이게 불씨가 되고 있는 건데 유대인이 영국과 미국 등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건국을 해요.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과 주변 아랍 국가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4차례의 중동 전쟁이 전개가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지금까지도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독립시켜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이스라엘도 독립을 승인해 준 거예요. 이게 지금 두 개의 어떤 그 승인이 겹치게 되면서 두 나라 간의 어떤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건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는요. 이집트 나세르 중심으로 한 청년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화정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선포합니다. 이전까지 영국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국유화 지금 선포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아프리카에서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자, 아프리카 지역은요. 리비아가 독립을 시작으로 해서 40여 개의 나라가 드디어 이제 독립을 하네요. 아, 정말 대항해 시대 이후에 정말 그 침략과 수탈의 어떤 그 곳이 바로 아프리카였잖아요. 이제 리비아의 독립을 시작으로 40여 개의 나라가 지금 독립하고 있는 모습들. 이전에 서구 열강이 아프리카 각 국가의 영향을 무시한 채 정말 임의로 국경선을 그어서 독립 과정에서 영토 분쟁이 굉장히 잦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놀라워요. 쭉 직선이야. 직선으로 나라들이 막 구성되어 있어요. 말도 안 돼. 그죠? 왜냐면 산맥이나 강이나 이런 걸 따라가지고 원래 국경선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막 직선이야. 보세요. 이게 바로 이렇게. 그런 거 그냥 자로 그으면서 이렇게 분할을 했기 때문에 영토 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러분 냉전이라고 얘기했는데 냉전 말고요. 냉전이라고 하는 건 소련과 미국이 중심이잖아요. 근데 소련과 미국, 우리 팀, 소련 팀, 미국 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을 제3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이 자본주의 진영 제1세계, 미국주의죠, 미국 쪽. 공산주의 진영 제2세계, 이게 소련 쪽이죠. 어느 쪽에도 가입하지 않는 바로 비동맹, 우리는 어느 쪽에 가입하지 않아. 우린 중립이야. 라고 하는 비동맹 중립 노선을 추구한 나라들이 바로 제3세계예요. 제3세계. 1세계 어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 2세계 어디?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 3세계 어디? 바로 미국과 소련 진영에 참여하지 않는 비동맹 중립을 형성한 나라들이 바로 제3세계들이다. 자, 콜롬보 회의에서 인도와 중국, 인도와 중국이 제3세기 대표적인 어떤 그런 나라들이 되겠네요. 인도와 중국 대표가 만나 상호 불가침, 평화 공존 등의 내용을 담은 평화 5원칙을 합의했고 반둥 회의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29개국 대표들이 평화 10원칙을 채택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반둥 회의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억해 놓고 계세요. 반둥 회의 바로 제3세계의 어찌 본다면 형성, 출발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3세계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다 대부분 이제 왔었거든요. 그래서 29개국 대표들이 평화 10원칙을 채택하다. 이 반둥회의 하면 여러분 무조건 이건 제3세계. 제3세계 딱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제3세계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미국, 소련 중심의 어떤 냉전 체제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고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했죠.
근데 한계는요, 대부분의 국가가 빈곤하고 정치 불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요. 이 나라들이 제3세계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독자적인 어떤 힘을 갖기가 쉽지는 않겠죠. 예, 미국과 소련의 어떤 그 빵빵하게 잘 나가는 나라들, 그 나라 사이 틈에 끼어 있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웠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유럽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미국과 소련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정말 이게 풀주고 있는 유럽 아닙니까, 지금. 그죠? 자, 유럽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유럽 국가 간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가 돼요. 그래서 미소 중심의 양극 체제로 유럽의 국제적 지위가 하락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드디어 이제 유럽이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바로 유럽 경제 공동체, 경제로 일단 하나가 뭉칩니다. EEC 결성이 되었고요. 유럽 공동체 EC, 그다음이 유럽연합 EU 결성되었고요. 지금 EU 이게 1993년이잖아요. 공동화폐 유로화 사용되었고 외교 및 안보 정책 등에서 연합추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유럽연합이잖아요. 지금 유럽연합 EU 체제 그죠? 그래서 유로화 지금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 유럽 가시려면 환전할 때 유로화로 바꾸고 가잖아요. 이건 어떤 특정 국가협회가 아니라 유럽이라고 하는 물론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이 지금 유로화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경제 공동체, 유럽이라고 하는 경제 공동체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화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는 나라는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로 엮여져 있는 덩어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유럽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나라는 이런 식으로 덩어리 되어가지고 경제로 덩어리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 질서에 한번 변화를 볼게요. 자, 뭐 쭉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요. 배경은요.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냉전 체제가 완화돼요. 이 시점은 이제 60년대 후반이 되면서 서서히 약화되죠. 이념보다는 국가의 이익, 그러니까 사회주의냐 또는 자본주의냐 이게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이제 이런 거 그럼 별로 안 중요해. 내 이익이 중요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냉전 체제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다극화 현상입니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의 동유럽 국가들의 소련 반대 운동. 오호, 이게 지금 다 묶여 있는 나라들이었잖아요. 예, 바르샤바 조약기구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냉전 체제에서의 어떤 제2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 소련 반대 안 되겠어? 라고 이제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냉전체가 흔들리고 있겠네. 또 중국과 소련의 갈등, 프랑스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탈퇴. 프랑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이건 또 하나의 그 미국 중심의 제1세계 군사기구잖아요. 탈퇴. 제3세계의 등장, 유럽의 통합운동, 서독과 일본의 경제성장. 이렇게 되면서 이제까지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어떤 그 냉전 체제가 서서히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냉전 체제의 완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미국은 닉슨 대통령이요. 닉슨 덕트린을 발표합니다. 닉슨 덕트린의 발표. 자, 닉슨이 중국을 방문을 해요. 아까 여러분들 독트린 기억나시죠? 트루먼 독트린과 닉슨 독트린을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체제가 형성되었고 제3세계도 있었고 자, 그게 쭉 갔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전쟁도 많이 벌어졌어. 그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냉전 체제가 서서히 이제 완화되는 거야. 그 완화의 출발점이 바로 닉슨 독트린이에요. 냉전의 출발이 트루먼 독트린이라면 냉전 완화의 출발은 바로 닉슨 독트린이다. 자, 닉슨 독트린 발표. 그래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정식 외교 관계가 드디어 1979년도에 체결됩니다. 독일은요, 서독과 동독이 동시에 국제연합에 유엔에 가입을 했고요. 소련은 미국과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맺고 군비를 줄이기로 또 1979년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냉전 체제 속에서 미국과 소련이 스랑 부딪히고 있었거든요. 특히 군비, 군사력, 이거 좀 돈 좀 줄이자 이렇게 하면서 제한 협정을 지금 체결하고 있더라. 자, 그러면서 이 중국과 일본이 이제 성장을 하는데 1960년대 사회주의 노선 및 국경 문제로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돼요. 그러니까 냉전 체계 속에서 중국은 또 제3세계의 어떤 그 틀을 구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소련과 중국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는데 이 둘이 틀어진다고요. 틀어져요. 국경 문제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 중국 내부에서 문화 대혁명이 벌어져요. 마오쩌둥이요.
마오쩌둥입니다. 마오쩌둥. 이 마오쩌둥이 사회주의 강화를 위해 실시했고요. 공산당 내 온건파 숙청으로 정치 분열과 사회 혼란이 심화되었죠. 정말 이 거의 한 10년이잖아요, 여러분들. 1966년부터 1976년 10년 동안 벌었던 이 문화 대혁명은요. 중국 사회를 정말 다 송두리째 흔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홍위병들. 이때 이제 홍위병들. 마오쩌둥의 어떤 전사를 자처하는 이 홍위병들이 정말 당시 어떤 그 지식인들 또는 당시 어떤 그 공산당 그 관리들을 정말 도리질하면서 욕보이고 막 이랬던 어떤 모습들이 있거든요. 정말 중국 사회에서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10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게 바로 문화 대혁명이었죠. 자, 그러다가 덩샤오핑 이렇게 문화 대혁명으로 중국이 아주 그냥 혼쭐이 나요. 경제는 뭐 엉망이 됐고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겠냐고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이후부터 이 덩샤오핑이 개혁을 합니다. 이 덩샤오핑은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일부 도입해서 경제 특구를 설치하고 수출 주도형의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해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덩샤오핑의 개혁이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덩샤오핑의 덩샤오핑의 핵심이 이거예요. 쥐를 잡는데 있어가지고 흰 고양이건 검은 고양이건 뭐가 상관이냐.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덩샤오핑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쥐 잡는데 흰 고양이면 어떠고 검은 고양이면 어때? 쥐만 잡으면 되지. 중국 인민의 어떤 그 잘 사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도움만 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바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일부 도입하는 어떤 그런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흥묘, 백묘론이라는 거. 이게 바로 묘가 이제 여러분들 흥묘, 백묘. 묘가 이제 고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흥묘, 백묘론을 이 덩샤오핑이 가지고 나왔고 이 노선은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중국이 사회주의? 물론 시스템은 사회주의인데 이게 내부를 들어보면 이게 사회주의 맞아? 할 정도 헷갈려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얘기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더라. 자, 그런 과정 속에서天安문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천안문 사건이 천안문. 1989년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정부가 아주 무력으로 진압했던 아주 이 중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바로 이天安문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 우리나라 그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연상케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이 중국 민중들을 그냥 쓸어버렸던 그런 사건이 바로 이天安문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을 한번 보죠. 일본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죠. 졌으니까 패전국가니까.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일본을 굉장히 지원해 줍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공산주의 국가 확대 방지. 왜냐면 여러분 냉전 체제잖아요. 소련, 중국이 지금 사회주의 국가란 말이야. 뭐 이 아시아에서 지금 이 막 공산주의 확대되고 있으니까 뭔가 보루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미국하고 아시아는 좀 멀잖아.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키워줘가지고 자본주의 어떤 그 모습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국이 일본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특수로 아주 빠른 경제 성장을 일본이 이뤄냅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의 어떤 그 아픔,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돈을 번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이들한테는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좋은 거예요. 1980년대 이후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 뭐 엄청나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체제와 제3세계, 그죠?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 이런 식으로 있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이 냉전 체제가 완화되었고 다극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유럽은 그래서 EU 체제로 경제 통합 체제로 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일본은 지금 미국의 지원을 받아 굉장히 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다 독립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과 거의 다 연결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별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변 국가들의 어떤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우리 시대의 어떤 모습들, 어떤 또 문제점들이 있고 어떻게 또 해결되는지 이제 끝을 향해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